2021년 등장했다가 빠르게 식어버렸던 유럽 슈퍼리그 창설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유럽 축구, 세계 축구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축구의 사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축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슈퍼리그 이야기가 다시 나온 이유, 포포투 한국판 백현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그 슈퍼리그 창설 측의 입장이 지금 나오면서 지금 유럽 내에서 논란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슈퍼리그가 재추진되고 있는데 곧바로 내년에 펼쳐지는 2024-2025 시즌부터 바로 추진을 하겠다. 또 이런 구체적인 아젠다를 들고 나왔어요. 예. 바로 이 아젠다 중에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안건이 있는데 80개 팀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멀티 디비저널 포맷, 디비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승강제를 만든다. 그리고 no permanent members, 영구적인 팀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팀당 14개의 경기를 보장함으로써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번 안건의 화두는 여러 팀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네.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추진됐을 때는 20개 팀이 하나의 슈퍼리그를 구성하면서 심지어 15개 팀은 항상 고정 멤버로 들어가고 나머지 5개 팀만 조금 바뀌어가면서 한다는 조금은 폐쇄적인, 독점적인, 지금 잘 나가는 팀들끼리 다 해먹겠다라는 그런 리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 팀들에 속한 선수들이나 팬들까지도 반발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반발 이후 개편안을 내놓았고, 그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가 슈퍼리그의 자회사인 A24의 CEO인 독일 출신의 베른트 라이하르트인데요. 사실 이제 슈퍼리그가 처음 추진된 이유는 역시 유럽의 빅클럽들조차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으로 장기적인 이제 수익성이나 운영 과정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또 챔피언스리그가 계속해서 개편되는 과정 속에 빅클럽들에겐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축구의 인기가 조금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들, 많은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또 복합적인 이유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먼저 언급됐던 것은 이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즈가 2009년에 처음 이 슈퍼리그 창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것이 태동될 때가 2년 전에 2021년 4월이었는데 당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럽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에서도 축구가 관중이 없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근데 유럽 축구는 클럽의 구조상 다른 그 어떤 대륙의 클럽들보다도 이 티켓 수익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예. 따라서 그것이 이제 아예 0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의 빅클럽들이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예. 자연스럽게 최고의 클럽들이 슈퍼리그를 만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논의가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메시를 팔게 된 것도 그때 그 사건이 컸고, 물론 그 전에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선수들의 이적료, 몸값이 인플레가 되고 너무 비싸졌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운영이 됐었고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거의 1년 이상을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빚이 쌓이고 그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추진들을 하게 돼서,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극복을 해서 관중도 들어오고 이제는 거의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입은 타격에서 회생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나름 잘 운영되고 있고 여전히 건실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그 자체가 이제 스페인 리그, 이탈리아 리그, 다른 리그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됐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당시 슈퍼리그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들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스 회장뿐만 아니라 유벤투스의 아넬리 회장, 그리고 맨유의 구단주 글레이저, 리버풀 구단주인 존 헨리,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무산되고 나서 타격도 입었고, 사실은 또 맨유와 리버풀의 구단주들은 구단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기도 했어요. 그만큼 슈퍼리그가 제대로 창설되지 못하니까 운영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에 따라서 팀의 수익이 오락가락 하는데, 맨유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탈락 위기를 겪고 굉장히 힘들어졌고, 또 리버풀도 지금 그런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팀을 내놓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유럽 빅클럽들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갔을 때 재경 타격을 우려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더라도 슈퍼리그가 있으면 그게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이상의 또 매력적인 그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했던 건데, 결국엔 이게 무산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슈퍼리그에 참가했던 팀들은 12팀입니다. 이 12팀이 창립 멤버였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 맨시티, 맨유, 아스널, 첼시, 토트넘, 이렇게 6팀이었거든요. 그리고 라리가는 3강, 레알과 바르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세리아는 전통의 3강이죠. 유벤투스와 양 밀란이었는데, 이 12팀이 초창기에 이제 슈퍼리그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유에파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 슈퍼리그에 참여하는 구단들,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고요. 예. 무엇보다 풀뿌리 축구, 이 축구를 정말 이 풀뿌리에서부터 승강해서 올라가는 자국의 이 클럽에서의 자부심을 중시하는 팬들이 거센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자부심도 자부심이지만 유럽 축구 리그의 역사의 근간이 바로 승강제거든요. 어떤 팀이든지 성적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뭐 하부 리그에서 일부 리그로 갈 수 있고 또 유럽 최고의 대회에 나가는 것도 그 성적과 상승을 통해서 순위를 통해 나가야 되는데 네. 유럽 슈퍼리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참가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팀들끼리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최고의 축구를 하면서 나머지 팀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리그가 출범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물론 이제 팀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기를 하는 것, 뭐 여름에 이제 프리시즌 대회로서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시즌 중에 진행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보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리그 슈퍼리그가 인기가 많아지면 챔피언스리그는 좀 도태되고 자국리그도 도태되고 결국에는 이게 말로만 다 같이 한다고 한 것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슈퍼리그만 남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팬들의 반발, 선수들의 반발이 크니까 9개 팀이 중도의 이런 여론의 부담 속에 하차했었어요. 네. 9개 팀들이 탈퇴를 하고 남은 3팀이 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유벤투스였는데 이 3팀 모두가 굉장히 또 구단의 파워가 굉장히 강한 팀들이고 이렇게 또 2021-22 시즌을 본격적으로 유럽 리그들이 다시 정상화가 됐잖아요. 예.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가 거의 사실상 시작이 됐던 시즌에도 이 3팀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게 원래 유럽 축구연맹이 이렇게 추진했던 팀들, 탈퇴하지 않은 팀들에 대해서 유럽 대항전 참가 금지 징계를 네. 하겠다고 해놓고 징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챔피언스리그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 팀들이 안 나오면 또 이제 그 제외의 재미가 반감되고 또 타격이 있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하고 넘어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 빠져버리면 슈퍼리그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절반이 또 빠진 건데 그래서 거의 뭐 유야무야 되겠거나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최근에 또 A22, 이 슈퍼리그의 자회사인데요. 이 A22라는 자회사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예. 네, 10개의 지침을 내걸고 새로운 슈퍼리그의 아젠다를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유에파가 우려했던 점, 그리고 이 풀뿌리 축구를 응원하는 정말 대다수의 유럽 축구 팬들과 설득을 하는 그런 10개의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여전히 이제 유럽의 빅클럽들이 사업상 위기에 빠져 있고 경영 위기에 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 공멸한다. 그래서 우린 슈퍼리그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축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중요했던 것은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에 이 리그가 출범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파와 유에파가 반대하지만 우리는 이게 오히려 이걸 반대하는 게 유럽 연합의 경쟁법에 어긋난다라면서 유럽 사법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냥 시장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에파가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등 여러 대회를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주체가 바로 유에파인데 이제 우리가 A22가 슈퍼리그가 그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어쨌든 경쟁법, 시장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항소 아닌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피파와 유에파가 그 대회 못 열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대회를 만들어서 열면 여는 거지. 니네가 왜 못 열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걸 열었을 때 유에파가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냐면 이제 유에파에서 그 슈퍼리그 참가하면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의 결론은 그 대회를 못 만들도록 한다는 것은 역시 경쟁법에 어긋난다. 왜냐? 유럽 축구연맹과 국제 축구연맹이 다른 그 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회를 조직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그렇죠. 없다라는 겁니다. 네. 유럽사법재판소의 청문회에서는 이 판결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새로운 대회, 그러니까 슈퍼리그를 말하는 거였죠. 이 대회가 피파 혹은 유에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EU의 경쟁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축구대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예. 피파와 유에파의 사전 승인 없이 축구대회에 계속 참가할 수는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다만 피파와 유에파가 그 리그에 참가한 팀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죠.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슈퍼리그가 생겨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은 기다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의견서를 낸 거고 최종적으로 더 많은 논의와 전문적인 이제 식견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니 피파, 유에파 주간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다. 오히려 그것이 뭐 업무 방해다. 이렇게 나오면 슈퍼리그 바로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슈퍼리그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마도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4, 2025 시즌부터는 슈퍼리그 출범해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면 라리가도 참가할게. 네. 챔피언스리그도 나갈 거야. 그리고 슈퍼리그도 할게. 다만 그 리그를 병행하면서 그 리그 경기에 어떤 선수단을 내보낼지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슈퍼리그 경기를 더 중시해서 거기에 주전 내보내고 네. 챔피언스리그에 후보 나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어찌됐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의 결론인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또 이게 재점화되면서 힘을 얻게 된 게 그 10가지의 주요 안건인데 거기서 핵심은 역시 참가팀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 15개 팀만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혹은 5개 팀이 이제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바꾼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제안을 처음엔 했잖아요. 네, 조금 몇 명 받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60개 혹은 80개까지 최대 팀을 창설해서 클럽당 최소 14경기를 나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자면 조금 더 개방적인 리그를 운영하겠다. 이런 이게 안건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60개에서 80개 팀과 이미 접촉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유럽에서 그냥 유럽 통합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근에 스페인 라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아가 워낙에 지금 시장이 죽고 힘들어지니까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리그는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인터리그처럼 합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팀들이 섞여서 경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이걸 넘어서서 사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그 자체로도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또 반발하는 팀도 있을 수 있고. 차라리 이제 유럽의 전체 리그를 묶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승강제를 하자. 약간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이 EPL이 확실히 너무나도 이제 격차를 세리에아나 라리가와 벌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고 유럽 슈퍼리그의 이 새로운 안건 10가지를 A22에서 최근에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큰 핵심은 기존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을 다시 설득하는 데가 있고요. 크게 3가지의 안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많은 팀을 확보를 해서 개방적인 운영을 하겠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국내 리그를 존중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건 수익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만 얻는 수익이 아니라 국내에도 풀뿌리 축구가 꾸준히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의 두 번째 안건이고요. 마지막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클럽들, 그러니까 빅클럽뿐들 아니라 풀뿌리 축구까지도 꾸준하게 유럽 축구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별개의 리그를 하나 만드는데 너네들은 재정적인 손해가 없이 오히려 이득이 될 거다. 이런 점을 좀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개방성. 그러니까 지금 들어올 팀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유럽 슈퍼리그 만들었는데 너네도 들어올 수 있어. 다만 들어와서 승강제 해가지고 너네들이 일부 리그로 올라가면 돼.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이 벌지만 번 돈 너희들도 나눠줄게. 자국 리그에도 참가하는 그 클럽들이 있으면 그 클럽의 리그에 자국 리그에도 지원금을 줄게. 네. 우리만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이 슈퍼리그를 성공시켜서 다 같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게 우리가 다 할게. 이런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유럽 슈퍼리그가 실질적으로는 유럽 리그 연맹이 되겠다. 약간 그렇죠. 유럽 축구 연맹이 하는 일들을 리그에만 집중해서 리그 팀들에만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10가지 안건을 또 A22의 CEO 베르트 라이하르트가 네. 구체적으로 나와서 동영상을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천천히 10개를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광범위한 기반 그리고 능력 중심의 기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인즉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60개에서 80개까지 최대 80개의 팀을 확보해서 개방성을 확보하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80개 팀이면 20개 팀씩 예를 들어서 4부 리그까지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디비전 시스템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강팀들이 전력이 좋으니까 유리하겠지만 어떤 팀이든지 유럽 슈퍼리그의 일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유럽 축구의 근간이 피라미드 구조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네. 참가 제한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토너먼트 지금처럼 계속할 수 있다. 예. 세 번째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 말인즉슨 구체적으로 14개의 보장된 경기 수를 했다는 점, 이 점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했다는 점이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국 리그도 참가할 수 있고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도 참가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한 시즌에 14경기를 더 할 수 있게 해준다. 챔피언스 리그는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조별리그 6경기만 하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6경기가 조편성에 따라서 뭐 빅매치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슈퍼리그에 참가하면 어찌됐거나 다 좋은 팀들이고 그 팀들이 또 리그 형태로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많은 경기를 좀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익이 될 뿐 기존의 대회가 유지되면서 너희들은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고 경기를 더 하게 된다. 이런 건데 또 이랬을 때의 문제가 선수들이 너무 많은 경기를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4번에서 선수의 건강도 강조한다.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각국 협회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일정도 다 조율을 하겠다.
그리고 또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죠. 투명성을 보장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4번과 5번을 통해서 저는 슈퍼리그 그리고 A22가 굉장히 여론을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선수 건강. 사실 네이션스 리그가 출범했을 때도 기존에 없던 리그를 만들었을 때 굉장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안건이 선수의 체력, 건강이었는데 이것을 좀 고려를 하겠다. 그리고 투명성 보장. 기존에 이 빅클럽들 위주로 만들어졌던 이 슈퍼리그가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만 해먹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5번 요소를 넣었고요. 그리고 6번 세계 최고의 수준 보장. 이 점은 좀 당연히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7번의 중계기술 향상이 좀 흥미로웠는데 원정 경기를 위해서 중계기술을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수의 이 이동거리를 조금은 불가피하게 조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관중들도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 네트워크적으로도 이 시스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고 8번 여자 축구 개발 및 자금 지원. 굉장히 또 세세하게 많이 신경을 썼던 티가 나고요. 그리고 9번 풀뿌리 축구 지원. 2번과도 약간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각국의 하브리그와 유소연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4억 유로의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예. 또 언급을 했어요. 결국에는 유럽 슈퍼리그로 돈을 벌어서 재정 안정성을 가져가고 자국 리그도 유지되고 다 이제 모든 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우리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팀들이 모여서 그 좋은 팀들로 인한 그렇죠. 수익을 모두 나눠 갖는 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EU법을 준수하겠다. 요것도 핵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로 EU에서 나가면서 또 프리미어리그는 자기들끼리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유럽 네. 우리끼리 잘 뭉쳐서 프리미어리그 대적해보자. 약간 이런 또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투명성에서 기존의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그 구단들한테도 수익을 주지만 유럽 축구연맹이 엄청난 수익을 좀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슈퍼리그는 또 그 수익들을 다 클럽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 중계권 수입에 대해서 부가적인 수익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다 지원을 하니까 이건 슈퍼리그를 창설한 쪽에서 우리 슈퍼리그 창설 측이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다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죠. 그 플랫폼 역할만 하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든 게 다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반발은 큽니다. 특히 스페인 라리가의 테바스 회장이 굉장히 그 많은 안건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인데 뭐 굉장히 그 상징적인 표현을 했어요. 네, 테바스 회장이 또 할 때 말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번 또 슈퍼리그가 개편된 얘기가 또 나오자마자 슈퍼리그는 유럽 축구를 속이기 위해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라는 또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그룹인 KPMG의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리그가 생기는 것은 각국 리그, 자국 리그에는 재앙이다. 왜냐? 결국 슈퍼리그는 그쪽으로 모든 관심이 몰리게 됐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든 말든 그건 푼돈이 될 수밖에 없고 팀에 대한 관심, 리그에 대한 관심 떨어지면 돈을 못 번다. 유럽 전역의 중소 클럽, 그러니까 5, 6위 내지는 뭐 10위권 4팀까지 괜찮을 수 있어도 그 밑에 팀들과 하부 리그는 완전히 관심이 사라질 것이다. 그게 만약에 진행될 경우 라리가는 55%의 손실이 생기고 또 슈퍼리그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64%까지 기존보다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얼마를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돈보다는 더 큰 타격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간다면 결국엔 이거잖아요.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척 하면서 결국엔 도태돼서 네. 없어지게 저절로 사라지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유럽 슈퍼리그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유럽 프로축구 클럽협회가 따로 있긴 해요. 네. 유럽 슈퍼리그가 되고 싶어하는 게 그건데 그 회장을 맡고 있는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도 일단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현실 세계에서 이 아이디어는 2019년에 이미 제안됐고 논의됐다. 하지만 또 거부됐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PSG는 지금 반대 표명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빠져나온 상태인데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카타르 자본이 프리미어리그 팀 인수에 나서고 있어서 크게 뭐 이제 우린 프리미어리그 가면 되니까 그 팀 네. 사면 되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제 유럽 슈퍼리그와 유럽 축구연맹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유럽 사법재판소가 괜찮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판결은 아니고 이게 몇 달 내에 내려질 것이고 이 판결에 따라서 정말로 유럽 슈퍼리그가 출범될지 아니면 또 한 번 무산될지가 중요한데요. 결국 이 유럽 슈퍼리그가 다시 한번 출범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현재 시대에서 프리미어리그와 나머지 리그 팀들에 대한 격차, 특히
라리가와 세리에A의 몰락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EPL이 워낙에 과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한때 3대 리그라고 지금도 뭐 불리고 있긴 합니다만 라리가와 세리아가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예. 뭐 수준도 수준이지만 쓰는 돈의 양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 시장 규모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1위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2위가 리그왕과 분데스리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1월 달에 이적 시장 지출 금액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8억 유로가 넘게 돈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그왕도 1억 2천만 유로 넘게 썼고 그리고 분데스리가가 6,800만 유로를 썼는데 라리가와 세리에A는 3천만 유로 전후로 썼어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적 시장 특성상 돈을 크게 쓰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가 크게 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전반적인 경향 자체가 이제 라리가와 세리에A는 돈을 쓰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점점 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프리미어리그와 나머지가 된다. 특히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올 시즌에도 비아레알의 감독인, 그러니까 챔스 진출권에 있는 팀의 감독인 에메리 감독이 강등권의 프리미어리그 팀인 에스턴 빌라로 가는 상황들, 뭐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라리가와 이제 이탈리아 리그의 좋은 팀들에 있는 스타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 팀으로 가게 되는 현상은 결국엔 이제 리그의 위상과 규모와 모든 것들이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프리미어리그가 슈퍼리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에스턴 빌라의 에메리 감독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뭐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뭐 스카마카도 그렇고요. 굉장히 예. 세리에에서 선수든 감독이든 정말 또 네로라는 그런 인물들이 중하위권 PL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이 규모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고 말 그대로 이 슈퍼리그가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가 슈퍼리그가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그의 경쟁력은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리그들은 프리미어리그의 선수 공급처밖에 안 되는 실질적인 하부 리그 취급을 받게 되니까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 라리가와 세리에A 팀들, 특히 상위권 팀들은 우리끼리 뭉쳐서 프리미어리그에 대적하자. 이러다간 우리 다 죽는다. 프리미어리그 하나만 남고 프리미어리그가 슈퍼리그가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건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설득하지는 않잖아요.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당시 슈퍼리그 무산 당시에 이제 모든 팀들이 다른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참가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빅클럽들을 중심으로 프리미어리그와 양대 리그를 이룰 유럽의 리그, 유럽의 슈퍼리그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애초에 슈퍼리가 출범했을 때는 빅클럽들끼리의 이해관계만 있었다면 지금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 유럽이 하나로 뭉치자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물론 테바스 회장이 말한 것처럼 유럽 내에서도 너희 결국에는 너네가 감언이설로 속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슈퍼리그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중간중간 얘기 드렸다시피 유럽의 축구 피라미드는 파괴되고 슈퍼리그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슈퍼리그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다른 리그들을 볼 이유가 없고 그럼 슈퍼리그는 점점 더 많은 경기를 하게 되면서 다른 리그들을 잠식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슈퍼리그가 원하는 대로 출범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럽의 리그는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와 슈퍼리그 두 개만 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워낙에 따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메이저리그 사커가 마치 지금 뭐 메이저리그 야구처럼 사실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가 그냥 유럽 축구의 챔피언스리그 같은 거잖아요. 세계 최고 월드 시리즈 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세계 축구가 물론 아시아에는 별도의 리그가 있겠지만 슈퍼리그, 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 이렇게 이제 세 개가 3대 리그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프리미어리그는 워낙 계속해서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라리가와 세리아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슈퍼리그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사커인데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축구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당장 다음 월드컵도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열리고 실제로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또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겨울 이적 시장 지출에서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또 그런 지출을 했던 만큼 메이저리그 사커도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와 슈퍼리그 만약에 출범이 된다면 또 메이저리그의 또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사실 저는 여전히 슈퍼리그가 출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뭐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고 그 수많은 선수들 자체가 반발을 할 수가 있고 구단 내 팬들이 반발하는 그 일들을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난번에도 슈퍼리그가 출범하기 어려웠던 이유거든요. 하지만 또 한 번 요즘에 나오는 이슈들 특히 리즈 유나이티드도 프리미어리그 강등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라리가 5위를 달리고 있는 라요 바이카노의 감독을 데려오려는 시도들을 했어요. 뭐 지금 시즌 중에는 그거를 뭐 라요 바이카노에서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위권에서 뭔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능한 인재들은 프리미어리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프리미어리그의 하부리그로 모든 유럽 리그가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슈퍼리그에 대한 니즈나 슈퍼리그에 대한 추진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저희는 물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축구의 전통을 생각하면 슈퍼리그는 분명히 다른 자국리그라든지 풀뿌리 축구와 피라미드를 파괴할 텐데 또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운영한다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다른 빅클럽들도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네. 그래서 축구계의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말고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낫냐, 아니면 슈퍼리그라도 생겨서 프리미어리그 같은 리그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낫냐, 이건 고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뭐 너네만 살 거냐라고 하는 거고, 아니 우리라도 살아야 축구라는 게 지속될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인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게 뭐 디지털화가 굉장히 또 많이 되면서, 혹은 뭐 스마트폰의 보급,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예.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재밌는 게 너무 많았고, 축구라는 게 특성상 굉장히 저는 보수적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룰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선수들의 그런 규칙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90분 동안 풀타임을 경기를 보는 경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굉장히 예. 또 갈리고 있거든요. 예. 빅매치들이 아니면 사실 잘 젊은 세대들은, 그리고 더 어린 세대들은 더 앞으로 더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슈퍼리그가 나왔고,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든 처음에 이 페레스 회장의 논리죠.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라도 만들고 살아남아서 슈퍼리그,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또 재편되고 있는 슈퍼리그, 다시 한번 너네들한테 재분배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과연 실현되느냐죠.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선수들의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다수인 이 팬들의 반발이 저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사실은 잘 감이 안 옵니다. 그 사업적인 관점에서 저는 슈퍼리그의 그 출범을 고민한 건 이해를 해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팬이 있어야 축구가 있는 거고, 팬이 있어야 리그가 운영되는 건데, 그 팬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리그가 과연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솔직히 저는 정말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어 리그만 남고 다 죽습니다. 네. 정말 파산하고, 리그 안 그래도 슈퍼리그가 생기든 안 생기든 다 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슈퍼리그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느니 슈퍼리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나눠줄 테니까 운영하면서 같이 가자, 그렇죠. 살자, 이런 건데, 이제 그게 과연 그 청사진처럼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게 슈퍼리그의 이제 몫인 것 같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그 발케팀이 어떻게 리그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그걸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아닌 팬들이, 정말 유럽의 현지 팬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과 그런 규정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갖고 있는 한계점과 또 유럽 축구 연맹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슈퍼리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독주를 조금 이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슈퍼리그가 된다면은 아마도 그때는 조금씩 이제 슈퍼리그 찬성론도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네. 뭐 사실 저희도 그렇고 슈퍼리그를 찬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분명히 프리미어리그의 독주는 다른 유럽 리그들의 생존 보장을 위해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슈퍼리그일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이 슈퍼리그 논의 어떻게 될지, 이번에도 허무하게 무산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계속해서 유럽 슈퍼리그 이슈에 대해서도 업데이트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